네, 다섯 번째 주제는 바로 규제 혁신입니다.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각 선대위는 AI 생태계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 각자 나름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과 AI 분야에서 낡은 데모스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주요 과제와 규제 혁신 방안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과학기술은 사실은 우리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지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학기술 혁신 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의적 소수, 혁신 연구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가 보상을 받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혁신 연구자들이 밤새 연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1당이자 또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인 어느 당에서 지금 한 10% 되는 강력한 전투적 노조, 민노총의 주 52시간제라는 엄청난 규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창의적 소수, 몰입의 순간을 이어가야 혁신이 생기고 창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에서 획일적인 연구 시간마저 통제하고 연구 개발마저 자유마저 빼앗는 이런 규제부터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ICT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규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R&D의 어떤 그 본류, 근본, 이런 그 업의 본질,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영두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R&D는 보통의 어떤 국내적 일의 시간에 기반한 일이 아니고 성과에 기반한 일이기 때문에 52시간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R&D 기업에서나 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규제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이런 규제에 있어서 이제 정말 수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거냐, 결국은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가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도 규제 면제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R&D 업에 있어서 규제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지 않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한된 어떤 상황들, 환경들, 의료도 모든 분야 그렇습니다. 의료, 바이오, 다른 ICT 모든 기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그리고 그런 규제,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크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투자 저해 규제를 이제 정비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모든 규제 혁신을 규제 혁신처에서 다루겠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순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이 있는 곳은 예산이 있는 대로, 예산이 없는 곳은 예산이 없는 대로 집행하고 연구를 운영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그 규제들이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마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기보다 연구를 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기준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과학기술인들의 도전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주 전에 알리바바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임원과 만났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이요,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작년에 미국의 넷플릭스처럼 하위 20% 레이오프를 매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문맥도 제가 정치에 계신 분들 깜짝 놀랐는데 맥락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고해상도로 목적형으로 가름말을 잘 탈 능력이 없다면 규제가 굉장히 잘못 작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그거를 굉장히 고해상도로 가름말을 타서 양현종 의원님 말씀과 우리 특보님 말씀대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 정도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구나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기준국가제도도 말씀드렸고 규제 90일 제거제도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없앨 거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규제 저희 연구원분들이 뭔가를 실행을 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 답변이 없다면 90일 내에 답변이 없다면 그 규제 없애버리는 제도, 이 형태가 실제로 빅테크 회사들에서 어떤 룰을 없앨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5개를 2개로 줄이는 숙제를 내준다든지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이죠. 항저우에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딱 지나가면은요, 미국이나 항저우에서요, 우리나라에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강남바닥에 지나가면은 의상가 비트코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항저우나 미국에서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지나가면은 AI로 뭘 만드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제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에 이준석 후보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특정 규제를 없애겠다는 지역적 논의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낡은 제도의 틀을 바꾸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우마차 시절의 규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붉은 깃발법이라고 아십니까? 1865년에 영국에서 최초의 도로교통법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앞에 기수가 먼저 서 있어야 되고 3명이 반드시 타야 되고 시내에서는 3km/h로 시간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30년 동안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영국이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하고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자동차 개발에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타이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규제들을 개혁하는데 현장 연구자들의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실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현장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바텀업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의 판을 완전히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과학기술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학업, 연구, 기술, 창업,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그 연결되는 밸류 체인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현장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기도 전에, 그리고 제대로 투자도 받아보기 전에 규제가 발목 잡는 그런 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뛰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모래 주머니를 다는 그런 규제들을 혁파하겠습니다. 신설 규제는 절제할 것이며,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의 틀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광주광역시의 민주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메가 샌드박스가 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에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을 혁신의 공간으로 삼아서 글로벌 수준의 사업 여건을 그 지역에 한정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난제인 저출생, 저성장, 지역 소멸, 산업혁신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현장과 소통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정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온전히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AI 생태계 혁신과 국민 안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과 출입국 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특구에 대해서는 AI 기술 활용과 학습 데이터 활용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6번째 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과학기술 및 AI, ICT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부총리, AI 수석 등 다양한 의견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각 당에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대학생, 항저우 저장대학교 학생이랑요, 스탠포드의 학생이랑 우리나라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GPU 3장 줄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렴. 교수님이 주셨습니다.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학교 안에 몇만 장 있기 때문에요. 3장 더 주세요. 6장으로 내일까지 풀어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되게 똑똑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어제 버클리 애들이 6장으로 푼대요. 저희는 3장 가지고 못 풉니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항저우 저장대학교는 3장 가지고 못 풀면 잡혀가나요? 하고 풀어버립니다. 그 풀어버린 게 딥식이에요. MTP, MHL, GRPO, MOE 이 기법들은요 미국이 다 만든 건데 이 더티 엔지니어링 기법을 한꺼번에 넣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장대학교를 졸업한 1, 2년 차들은요 바로 딥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과학이 연계가 늦어지면 안 될 마지막 시점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시점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합쳤다가 뭐 안 됐다.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합치면 안 되는 거죠.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KPI를 화학적으로 주는 숙제를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주고 AI 장관이 있어야 된다. 혹은 AI 리더가 있어야 된다.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AI 리더를 부총리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교육과학부 장관이 그에게 리포팅하게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있어야 되냐면 거버넌스 자체가 기재부 장관님이 AI 장관님한테 예산을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또 밀렸다라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학적 결합을 만들려면은 위에 전략부총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전략, 사회, 안보부총리 체제 하에서의 부처 간 사일로가 없어진다. 그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진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테크 기업에서 애자일하게 몇만 명이 움직이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가면서 실제로 아웃컴이 어떻게 나올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처에서 여러분 행정부처 장관님들이 계신 행정부처 중에서 AI를 쓰지 않아도 될 혹은 늦게 써도 될 부처가 있나요? 어떤 부처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하나의 부처 레벨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전략부총리가 그런 부분들을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이정헌 의원님. 네,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집중형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R&D만 해서는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R&D의 성과물을 성장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탄탄한 거버넌스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에 대해서 예산이나 성과 평가 측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죠.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분야의 경우 현재 여러 부처가 제각각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정책의 혼란과 중복 투자 또 정부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는 산업 AI를 담당합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문제를 다루게 되죠. 중기부는 AI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각 부처가 이렇게 이슈 선점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정책 경쟁을 펼치게 되고요.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도 낭비될 그런 빈틈이 많습니다. 규제 비효율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D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특별보좌관 일명 AI 및 암호화폐 짜르를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 자문을 넘어서서 AI 정책 개발 그리고 실행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도록 돼 있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유명무실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예산 낭비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거버넌스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도록 저희는 재편을 시급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의 AI 정책 수석, 이른바 국가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조하고요. 네, 전략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형두 의원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부 부처 간의 경직성, 딱 칸막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뭐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방부에 해군부, 육군부 이렇게 쏘니까 해군부, 육군부가 너무 싸워서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도 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됩니다. 저는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막강한 짤을 두면 잘 될 것 같으냐? 더 크게 실패할 수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융합의 시대고 통습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동의하고 우리 개혁신당에서 동의할 것 같은데, 과기정통인공지능부라는 형식으로 해서 국가혁신 CIO, 과학기술과 AI 디지털 강국을 구현을 목표로 하는 칩 이노베이션 오피스, 과기부총리, AI 과기부총리를 통해서 융합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처 간의 그 장벽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9.11 테러 때 알카에다가 미국을 침공 테러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FBI도 알고 CIA도 알고 미 군정보부 DIA도 알았습니다. 알카에다를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근데 서로 공유를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고 미국은 엄청난 테러를 당했는데, 그 뒤로 미국 의회가 만든 것이 DNI입니다. NDI입니다. NDI. 내셔널 통합해서 인텔리전스 오피스를 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CIA, FBI, DIA가 모두 통합적으로 국가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뭐 지금 국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보도 그렇게 협력이 안 되는데, 이런 그 서로의 예산 기득권이 내는 것에서 협력하기 참 힘듭니다. 부처 간의 장벽. 이전에 저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은 농림부하고 통상산업부는 완전히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건설부하고 환경부도 서로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해내기 위한 능력이 제일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쪽에서의 그 통합적인 중립급, 이 정권을 거의 가지다시피 한 부처 내에서 모든 예산과 인사를 좌우할 만한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현 의원도 상당히 많은 공감과 구체적인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강국도에 관한 정책 기능도 대폭 강화해야 되고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리더십도 함께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